캐나다와 멕시코 등 미국 인접 국가들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조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경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미칠 타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주요 경제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연일 뉴스로도 전해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한 달 유예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모레 당장 뒤죠, 이 부과될 전망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식 협상 방식이에요. 관세 세게 매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유예 기간 줘서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원하는 답도 셀프 해법을 제시를 했어요. 네. 궁극적으로 미국 내 공장 설립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단어는 관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관세는 협상에 지렛대입니다. 멕시코, 캐나다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줬는데 이 얘기는 뭐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멕시코, 캐나다가 트럼프가 원하는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미국 내 투자 더 확대하고 공장 이전이라는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한 달 내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 예고한 대로 트럼프는 현지 시간 3월 4일부터 양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초 2월 4일이었어요. 2월 4일 시행 예정이었는데 한 달 유예 기간 준 게 여기 명분이었죠. 당시에 어쨌든 마약류 그리고 불법 이민 단속을 표면적인 이유로 걸었기 때문에 당시에 양국이 협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국경에 국경 수비대 파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에 대해서 협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투자 협정, 실질적인 미국에 이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관세가 현실화됐어요. 갑자기 25% 캐나다산, 멕시코산 관세가 부과가 되면 손해는 미국 소비자들이에요. 네.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자동차, 에너지, 농산물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이. 자, 그러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세를 강행하는 이유. 사실은 이 관세 모두 25%가 아니에요. 원유는 미국 소비자들 국제유가 오를까 봐, 유가 오를까 봐, 기름값 오를까 봐 10%로 예외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입 물가 높아지고 미국 소비자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관세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다라고 혹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대미 무역 흑자 2위국이에요. 거의 1년에 지난해 동안 250조 원 미국을 상대로 이득을 얻어봤고요. 캐나다는 9위입니다. 거의 92조 원. 우리나라 다음으로 9위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장 타격을 받겠느냐? 미국도 내상을 입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멕시코가 더 급하기 때문에 양보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는데 또 이번엔 마약 유입이 중단되지 않으면 없던 일을 예정대로 발효를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핑계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사실 마약 밀반입하는 사람들이 국경으로 마약 밀반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분이었고요. 마약과 불법 이민자 단속은 어쨌든 미국민의 안전과 국경 안보를 위한 조치였다라는 어떤 포장, 명분일 뿐 사실은 이 트럼프의 속내는 이 제조업 공장 그동안 무관세로 해줬더니 오히려 미국에 공장 지을 걸 캐나다나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면서 오히려 니네가 혜택을 받다. 이런 논리입니다. 사실 멕시코, 캐나다의 경우에는 마약과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히 공조를 했어요. 국경지대에 군인 파견했죠. 그리고 멕시코는 거물 마약범 자기네가 잡은 수감자까지 미국에 넘기면서 성의 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한 달 동안 그동안 이런 문제, 대외적인 표면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지만 미국을 상대로 그동안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둔 만큼 앞으로 전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 공장 이전하고 대미 투자 확대하라라는 얘기인데 또 하나 타겟이 뭐냐? 바로 물론 멕시코, 캐나다도 미국을 상대로 많은 흑자를 벌어가고 있지만 이 중국도 보니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니 오히려 중국이 우회해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으로 오히려 우회 수출하는 경우가 많더라. 특히 네. 자동차, 네. 중국산 자동차 부품 이 경우에는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이 우회 수출하는 것까지 좀 차단하겠다라는 의도가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마약류 문제, 불법 인자 단속 문제를 이제 이유로 해서 계속 이제 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제 견제가 들어가잖아요. 직접적으로 관세를 뭐 10% 매기기로 했다가 또 10%를 지금 부과하기로 해서 20%가 된 건데 그렇다면 중국에도 직접적으로 좀 타격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타겟은 사실 중국입니다. 예. 다른 우방국이나 적대국들은 어느 정도 협상할 여지가 돼 있어요. 투자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밀고 있는 에너지 수입도 늘리고 무기 구매하고 항공기 구매하고 굵직굵직한 거 합니다. 근데 중국은 조금 좀 상황이 좀 달라요. 중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1위예요. 거의 예. 430조 원 가까이 미국과 교역을 통해서 흑자를 봤어요. 그런데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도 마찬가지 중국에 관세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품목별 조금 다르지만 15%에서 30% 관세 부과한데 거기 플러스 바이든 행정부가 2월 4일부터 10%, 여기다가 3월 4일부터 다시 10%, 총 20%고요. 누적으로 하게 되면 품목별로 35에서 50%예요. 예. 근데 우리 아마 이제 트럼프 캠페인 당시에 중국에 대해서 최대 얼마까지 60%까지 예. 관세 매기 점점 올라가겠다는 네. 겁니다. 아직 협상 카드 일부만 내보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도 상당히 좀 경제 타격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침체 길어지고 있거든요. 예. 부동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수출까지 이제 먹구름인데 중국도 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센 대응은 아니에요. 일단 뭐 WTO에 이제 제소한다든가 아니면 미국산 석탄 LNG 원유에 대해서 한 10에서 15%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굴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한다든가 텅스탄과 같은 중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이제 광물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한다든가 좀 하긴 하고 있는데 좀 그래도 물밑 협상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를 돌이켜 보면 트럼프 일기 때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니 중국도 성의 표시를 했어요. 네. 약속했던 것의 실질 일행률을 봤더니 한 절반 넘어 한 58% 정도 이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에 상응하는 아마 가장 좋은 답안이 뭐였느냐? 일본이에요. 네. 일본이 2030년까지 1조 달러 대미 투자하겠다. 1조 예. 달러라고 하면 1,450조 원이에요. 예. 투자하겠다 했더니 트럼프가 파한대소 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롤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의 눈높이에 맞춤형 이 제안. 미국 내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일기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이제 이 중국이 무역 흑자 규모는 계속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하게 되면 투자 늘리겠다, 에너지 사주겠다 할 거예요. 하긴 하겠지만 과연 이제 이 갈등이 굉장히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다. 그러면 장기간에 끝나면 끝날수록 물론 미국도 내상을 입어요. 네. 물가 당연히 1.2배, 1.6배 높아지니까 굉장히 이제 피해를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공급망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해외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수출액이 된 이런 국가들은 직접적인 타격이고 또 하나가 G2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라는 이 굉장히 일기 때도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미국을 갈취하려 탄생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포함해서 모든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런 또 방침을 발표한다고요. 일기와의 차이점이 뭐냐? 네. 일기 때는 적대국을 쭉 때렸잖아요. 네. 네. 동맹국 간의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줬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멕시코, 캐나다부터 시작을 해서 EU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전 그쵸. 세계가 트럼프와 전쟁, 관세 전쟁을 벌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대통령 입에서 그동안 굉장히 네. 우호 관계를 잘 지내왔던 유럽연합에 대해서 네. 27개 회원국이에요. 대상으로 하니까 바로 여기 이제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까지 보복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워딩이 너무 세요. 유럽연합은 미국을 갈취하라고 탄생했다라고 비난하면서 자동차를 포함한 유럽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조만간 부과하겠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 기간 중에 제조 부활, 메가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얘기한 게 제조업 일자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게 뭐냐? 산업 후광화가 그게 바로 자동차예요. 미국 무역 적자의 70%가 자동차에서 나오는데 가장 많이 미국에다 자동차 수출하는 걸 따져보면 유럽이에요. 유럽산 자동차 명차가 많다 보니 자기네 수입 굉장히 손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유럽산 승용차에 대해서 관세 2.5%예요. 네. 근데 유럽은 미국산 자동차에서 10% 관세 매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럭과 같은 상용차에 대해서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관세 한꺼번에 이만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세뿐만이 아니라 이 비관세 장벽까지 예. 그동안 이제 트럼프의 관세 폭탄 4종 세트라고 해서 국가별로, 품목별로 상호 관세 그리고 보편 관세였는데 여기다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비관세 장벽이라는 건 국가별로 부가세가 다 다르거든요. 네. 부가세를 포함해서 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특정 물품의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관세에 때릴 수 있다. 요 여지를 남겨뒀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관세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저는 동맹국은 조금 트럼프의 요구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이제 어떤 협상책을 내놓겠지만 중국은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기와 다르던 게 경쟁국, 특히나 적대국뿐만이 아니라 예. 동맹국에도 강경한 무역 조치를 이제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국제 무역 질서에 상당한 파급 예.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저희가 뭐 미국 주변에 이제 북미 그리고 중국, EU까지 짚어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은데 트럼프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도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다. 굉장히 미국이 적자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직접 영향권에 이제 드는 뭐 반도체나 이제 철강, 자동차 아무래도 좀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맞습니다. 당장 3월 12일부터는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 25%의 관세.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FTA 때문에 무관세로 수출해왔죠. 일정 부분 쿼터를 받았어요. 1기 때도 사실은 FTA 개정 협상 미국이 요구해서 우리가 철강 부분 많이 양보했거든요. 예. 철강과 자동차 부분. 그래서 직전 3년 평균 수출 물량의 70%인 263만 톤 가량은 네. 관세 없이 쿼터를 받아서 수출해 왔는데 이거 없다. 예외 조항 없다는 겁니다. 이전 정부에서 약속했던 거 전부 잊어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동안은 뭐 수입 굉장히 무관세로 수출했던 물량마저도 관세를 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4월 2일자로 예고된 게 자동차 반도체예요. 네. 예. 자동차는 대미 수출 1위, 반도체는 대미 수출 3위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의 경우는 지난해 미국에 177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수출한 게 100만 대예요. 네. 이 100만 대가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국 GM이에요. 한국 GM은 한국 생산량이 거의 90% 가까이를 배실러서 팔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러다 보니 한국 GM은 야 이걸 빌미로 해서 혹시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야? 철수할 수 있다라는 철수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관세가 부과가 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이 흑자가 얼마나 줄어드냐? 최대 10조 원 가량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이 한 27조 원인데 네. 10조 원이라면 거의 35%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 지난해 반도체 수출, 대미 수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AI용이 많이 팔려서 거의 2배 넘게 늘었는데 처음으로 100억 달러 돌파했는데요. 이 역시 반도체는 이준 거예요. 이 바이든 행정부 당시 대미 투자하고서 약속받았던 보조금 제로 세팅 됐잖아요. 불분명하죠. 여기다 관세 폭탄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협상 여지가 좀 있어요. 네. 왜냐? 중국의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중국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저비용으로도 고사양의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어? 네. 라는 이것 때문에 혼자 힘으로 안 되거든요. 가장 이 기술력이 높은 곳이 어디냐? 우리나라, 일본, 대만 정도인데 네.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때론 우리는 협상을 카드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죠. 네. 분기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데 한꺼번에 0.4% 내린 건 사상 처음이에요. 네. 근데 1.5%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확전이 되면 성장률은 1.4%까지 네.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반도체, 자동차, 철강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정말 수출 비중 높은 우리나라는 직격탄입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최태용 회장 일행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함께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 한국 기업인들에게 대미 투자를 촉구하면서 10억 달러 기준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조 4천억 원이더라고요. 어떤 의도로 봐야 합니까? 1조 4천억 원만 네. 줘서 이제 만족할 만하다면 당연히 좋겠는데 네. 이 맥락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네. 네. 여기다 기업마다예요. 네. 기업마다. 일본이 앞서서 1조 달러라고 했잖아요. 네. 1,450조 원인데 우리 거의 뭐 1조 4천억 정도만 투자해서 관세 피할 수 있다면 하겠죠. 근데 문제는 기업마다 1조 4천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투자하는데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미국 가서 공장 설리는데 굉장히 서류 절차 복잡하지 네. 간편하게 해줄게. 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투자 심사라든가 공장 인하라든가 우리 굉장히 좀 지연되고 있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정부의 다양한 신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 전 세계 GDP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 계속 장사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공장 설립하고 미국인 노동자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라. 제조업 부활되면 도움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국가의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적 역량이나 정부의 어떤 행동들이 좀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뭐 최상목 대행도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하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지금 미국에 가서 이제 회담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점들을 좀 강조하면 좀 외교력을 발휘를 해야 될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지 한 달 넘었잖아요. 예. 네. 한 달 넘고 그나마 직접 트럼프 대면하고서 이제 협상에 성공한 건 일본 하나예요. 네. 멕시코, 캐나다 실패했으니까 관세 부과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런 건 빨리 미국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과연 그 맞춤형 이제 어떤 해법을 제시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상당히 좀 늦었죠. 사실 지난달 이제 중순부터 뭐 이제 대한상의협회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이제 주무부서인 이제 산자부 차관이 가서 이미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번 주에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이제 화상 면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결정할 경우 한국 경제의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좀 고려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또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한미 협력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이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워싱턴 D.C.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워드 이 상무장관과 만나서 철강과 같은 이제 품목의 관세와 상호 관세에 대한 이 면제 조치를 요청을 했는데, 근데 사실 미국이 먼저 우리한테 SOS한 것도 있습니다. 조선산업이에요. 네.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의 조선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만큼 우리도 이걸 협상 카드로 내는 것 같습니다. 이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협의 채널을 이제 구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어쨌든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예요. 예. 네. 일단 트럼프가 원하는 에너지 수입,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대미 투자 확대, 그리고 이제 조선업이라든가 반도체 앞서와 같은 이제 미국이 정말로 필요한 조선, 방산, 원전 플러스 반도체까지 우리가 이 협상의 지렛대를 좀 활용을 하면서 유리하게 좀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트럼프의 관세 폭탄의 영향으로 좀 봐야 할까요? 비트코인도 한때 8만 달러 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좀 일부 뭐 회복되기도 했습니다만 좀 어떤 배경에서 이런 폭락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 당선되고 뭐 전략적 자산 비축 얘기 네. 나오고 뭐 이러면서 지금 사실은 백악관 내도 이제 이 관련 부처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한 50% 가까이 급등을 해서 비트코인 한 개당 최고가 10만 9천 달러 넘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난 28일에는 20% 넘게 폭락을 해서 네. 8만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예. 근데 또 며칠 사이에 또 지금은 8만 한 5천 달러 정도, 우리 이제 원화로는 1억 2,7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하락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라는 겁니다. 예. 멕시코 유예 기한 줬다가 바로 시행한다고 하죠. 이러다 중국 보복 관세 예고하면서 무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물가 우려 그리고 성장률은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가장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지죠. 특히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이제 바이비트에서 지난 20일에 해킹으로 인해서 거의 15억 달러, 2조 원 넘는 이더리움이라는 2등 코인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네. 그 배우는 이제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 소행인 것으로 추정만 되고 있지 아직 이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대규모로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돈을 빼고 있어요. 네. 뭐 하루에 거의 뭐 조 달러씩 빠지다 보니까 이틀 연속으로 1조 원 이상 수준 유출되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비트코인 7만 달러대 보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물론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제 반등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사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망의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뭐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지난주에 이제 인하를 했잖아요. 2.75%가 됐는데 이게 지금 시중에서는 예적금 금리가 3%대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라는 전망도 있고, 근데 대출 금리는 4% 후반대거든요.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예대 금리 차도 있고 이런 금리 상황에 대해서 좀 진단해 주실까요?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네.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낮췄어요. 10월, 11월 그리고 이제 2월 낮췄잖아요. 예. 그러면 3번 낮췄으니까 0.75% 정도는 내 대출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예. 내려갔다 주위에 대출 금리 내려갔다는 걸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게 왜냐? 금리 인하는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게 맞고요.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보니까 아니 예적금 금리는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느냐? 네. 이미 3%는 실종됐어요. 근데 대출 금리는 4% 후반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은행이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무려 42조 원 가까운 이득을 냈어요.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인데 지난해 가계대출 너무 증가하니까 금융감독당국이 총량 규제했거든요. 네. 금융당국 압박하니까 은행권 어떤 방법으로 가상금리는 높이고 그리고 우대금리는 낮추는 방식으로 이자에 취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자 지난주 2주 전에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금융당국이 사실상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방조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 나타나니까 바로 다음 날 금융당국이 20대 은행 불러서 야 대출금리 산정 자료, 우대금리 적용 현황 제출하라라고 네. 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꼬리 내립니다. 은행들 이제 이번 달부터는 3월부터 일부 가상금리, 직장인 대출, 우대 대출에 대한 가상금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가상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앞서 얘기했지만 내가 받은 기존 대출금리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 새로 받는 대출, 그리고 만기 후 기간 연장하는 경우에만 포함이 돼요. 예. 그리고 내가 고정금리로 받아서 고정금리는 해당도 없습니다. 내가 변동금리로 받았다면 변동 주기가 중요해요. 6개월 내지 1년이기 때문에 금리나 책임하기 위해서는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주요 경제 뉴스들 오늘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